보람튜브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계정인데요. 보람이라는 어린 친구가 아빠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상황극도 하면서 유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이네 가족이 최근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샀다고 해서 온라인이 아주 시끌벅적했는데요. 보람튜브의 과거 영상 중에 보람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거나 이런 장면이 이제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시 아동인권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그런 얘기도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익십뉴스는 모바일팀 노정현 기자와 함께 보람튜브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보람튜브 가끔 보는데요. 왜냐면 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가끔 거기 나오는 아빠가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해요. 아이와 놀아주면서 육아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부럽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좋아한다면서 유튜브로 키우고 싶어 하고, 최근에는 아이와 함께 학원에 가서 유튜브 강의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와 학원 강사를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세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도로에 나가는 이런 아동학대 소지가 있는 영상만 찍지 않는다면 아이가 가족과 함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보면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도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이재석 기자,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네. 이 영상이 10분 정도잖아요. 네. 몇 시간 동안 찍죠? 이 익십뉴스는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찍습니다. 얼마나 자주 내보내죠? 저희가 이제 격주로 금요일마다 내보내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략 10분 분량의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채널도 적게는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많게는 그 이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채널을 유지를 하죠. 대부분의 영상들이 집에서 촬영이 되고요. 영상을 만드는 구성원이 부모나 일가 친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람튜브는 가족 기업으로 유튜브 채널 3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6살 보람 양이 이제 모든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영상마다 한 아이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널 3곳에서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일 수 있겠네요,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아이에게 놀이일까요? 아니면 노동일까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아이가 영상을 찍는 일이 놀이가 아니고 노동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아이가 재밌어 한다면 그걸 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엔에서는 놀이에 대해서 아동 스스로 시작을 하고 통제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이대의 아이들이 먼저 기획을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면 퀴즈 유튜브 채널이 아이들 발달 정서의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고요. 소통하는 그런 능력도 길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키즈 채널 영상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특정 상황에서 이제 어린 아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밌게 놀이하고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런 모습이지만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어린 아이들의 활동이 일이라면, 노동이라면 이거를 법적으로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그 엄격한 규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국제노동기구 조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4조 1항에 따라서 15세 미만은 노동할 수가 없고, 그 미만 아이들이 노동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이라는 걸 받아야 해요. 이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키즈 채널처럼 이제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버들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영상을 만드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된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노동법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방송법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은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 대상에서도 비껴가는 거죠. 또 촬영과 사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들이 집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랑 휴식 공간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밥 먹을 때도 촬영하고 그렇죠. 밤늦게도 촬영하고. 뭐 아침 뭐 새벽 시간에 촬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거죠.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재밌고 아무래도 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이제 원하는 모습을 이제 강요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린다고 해요. 실제로 상당 부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기 자녀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부모, 과연 어디까지 그럴 권리가 있는 걸까요? 혹시 이재덕 기자는 아이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나요? 아, 그럼요. 뭐 많이는 안 하지만 몇 장을 올리긴 합니다. 저희 그 인스타그램엔 주로 선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하고요. 딸을 가진 친구들을 보니까 딸바보그램 이런 해시태그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배변 훈련이라고 쳐볼게요. 배변 훈련이요? 응가하는 훈련을? 네. 아이고, 아주 아이들 응가하는 사진인데 애들 얼굴이 다 나오네요. 네, 부모들이 SNS에 공유하는 사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이제 발가벗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응가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여권이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아이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구토물 사진까지 공유를 합니다. 구토물 사진은 왜요? 그러니까 아이의 건강 상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뭐 응가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올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게 맞나요? 혹시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도 같이 공개하고요. 그렇죠.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자라서 20년 후에 정도 돼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응가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20년 후에 나이 한 25살 좀 돼서 얼굴 못 들고 그렇죠. 다니죠. 요즘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뭐 사춘기 정도? 네,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런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보호자이고 법적 대리이기는 하지만 아이의 초상권까지 부모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캐나다에서 자기의 유아 사진을 페이스북에 10년 동안 올렸다는 이유로 13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서는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이렇게 SNS에 올리면 약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는 5,7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모가 자식들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그 상대가 부모일지라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동의 권리 침해 상당 부분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공고한 나라는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거는 이제 우리 문제다, 가족 내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내 자식 내가 제대로 키우려고 매를 드는 거는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가족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공권력이 개입돼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지 못해서 아이에게 결국 불성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부모도 알게 모르게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이나 제도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몇몇 아이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7살 때 찍은 광고에서 우유를 4에서 5리터 계속 마시고 토하고 우는 걸 반복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단체 사진에 저만 합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게 이제 아역 배우들의 이야기예요. 그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이제 지난 6월에 공개한 증언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미다리 김서은 씨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트콤이 끝난 후에 대중이 알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그다음 실제 본인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사춘기 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바라는 것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면 안 된다. 10년 뒤에 이제 사춘기를 겪을 아이들을 이제 미리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라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키즈 유튜버로 돌아와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해외 움직임은 어떤 게 있죠? 영국 왕립정신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경우 혹사당할 우려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팬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또 했습니다. 이제 수익 부분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쿠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살에 찰리 채플린 영화 키드에 출연했던 제키 쿠건이 자신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벌었던 돈 약 400만 달러를 어머니랑 그다음에 양아버지가 탕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 소송 결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쿠건법이라고 불리는 아역 배우에 관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계좌로 관리했다가 이제 그들이 성인 됐을 때 돌려주는 게 이제 쿠건법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쿠건법의 수입적인 부분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아동들이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 경우에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수익 부분이라든지 아이의 휴식 시간, 유튜브에 등장하는 아이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퀴즈 콘텐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권리 중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놀 권리, 결정하고 참여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우리가 어른이란 이름으로, 부모란 이름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로 오늘 익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감사합니다.